아, 내가 이게 뭐 책 쓰고 뭐 국어 이렇게 애들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거 테스트 해봤다가 안 좋게 나오면은 아 너무 창피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막 이렇게 밀었던 게 있어요. 이거는 문해력 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노안 테스트. 15일이에요. 근데 이제 3년 이상 계속했으면은 아까 5년에서 3년 이상이니까 4년, 5년, 그러니까 2년이 더 넘은 거죠. 거기에서 맞나?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1년 3월에 방영되었던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쏘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신 김지원 PD님이십니다. 김지원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 방영된 이후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네, 뭐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시청자 반응이라는 건 또 저희 제작자 마음이랑 또 비례하진 않는데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뭐 기쁘기도 했고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도 사회적으로나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계속 많이 가져주고 계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는 2019년부터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히는 18년 하반기부터 18년 했어요. 하반기부터.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문해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수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떨어졌나? 너무 영상만 보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그 훨씬 이전부터 이 문해력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2020년 1월에 다시 학교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그러니까 방송이 됐어요. 네. 리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게 초, 중, 고 심지어는 대학교 교수들까지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들은 게 애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였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그때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랑 과학 그리고 뭐 기술과정 이런 과목 선생님들이 애들이 단어를 몰라서 단어 뜻을 몰라서 수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꽤 명문대의 교수들도 그 논문 리포트를 써오는데 주어를 2개를 막 써온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사람들로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얘기를 다양한 분들이 많이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 확실히 있는 거다. 이게 소수의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청주교대 엄은 교수가 학교 속의 문맹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2013년인가 12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2018년이었으니까 사실 문해력 문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촉발돼서 그렇지 사실 이 기초학력이나 이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왔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폭발적으로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황은 맞는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 감고 한글이 쉽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읽으면 다 이해한다. 이 오해가 굉장히 컸던 문제라서 저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드시면서 이제 저희는 편집된 프로들만 보잖아요. 뒷이야기 혹시 이제 취재하시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좀 뭐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문해력 아이템을 하면서 장기를 많이 찍었어요. 네. 문해력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3개월 혹은 1년 정도씩 찍다 보면은 저희한테 조금씩 마음을 여니까 나중에서 해준 얘기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거의 다 내놨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꼴통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우리 수업만 오면은 물론 거기서도 말을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수업도 오고 매주 안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왜 질문을 안 해? 이랬더니 다 모르니까 질문 못 하겠어요. 뭘 네. 알아야 질문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 선생님이랑 왜 그렇게 싸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산만하다고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계속 보니까 엄청 산만해요. 진짜로. 계속 막 엎드리고 막 그러는데 왜 산만하지 봤더니 얘가 교과서를 거의 이해를 못해요. 글자를 읽기는 하지만 단어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럼 얘는 50분 혹은 45분의 그 시간이 그냥 견디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뭐 지우개 파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 거 하품하고 이거를 제가 문해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되게 반성을 했는데 흔히 너 노력을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기분에. 근데 애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노력을 안 하는 아이는 없다. 이게 초등학교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노력 안 하는 애들은 없는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교사든 부모님이든 조금만 그걸 좀 발견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이 아이들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전부 다 모두가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 저희 촬영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도움이 아이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보면은 이렇게 쑥쑥 스쳐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영상 프로그램이 책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책에는 좀 이 프로그램과 다른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취재를 되게 오래 했었고 촬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많이 빼요. 뭐 촬영을 뭐 100을 했으면 사실 방송에 나가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거기서 빠졌던 것들, 특히 이제 팩트 부분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에 좀 많이 담으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제 보고서 따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의 의견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투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적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이제 정보가 이만큼이면은 요만큼밖에 못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도 못 담은 내용들이 좀 아쉬워서 그 부분들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책으로 조금 풀어서 적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보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문해력이라는 것에 어떤 골든 타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나요, PD님? 그 아이들은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이제 저희가 보통 48개월부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초기 문해력이 형성되는 발생적 문해력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끝나는 시기가 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가 9세예요. 9세예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예요. 9세, 이 48개월에서 9세까지가 좀 제일 많이 성장이 되는 그런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 키워 보시는 부모님들 아실 텐데 애들이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하고 그다음에 뭐 6살, 7살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글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발생적 문해력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뭐 교과 내용이 사실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과목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합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내용까지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교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서 사실 한 9세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약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거나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황금 시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두 편에 걸쳐서 유아편하고 초등편에 걸쳐서 이 시기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9세 지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9세 지난 어떡하지? 골든타임 놓쳤나? 근데 이제 저희 그 다른 이제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문해력은 평생에 걸쳐서 성장을 해요. 늦었다는 거는
따라잡는 데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걸린다는 뜻이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게 부모님이든 혹은 교육 시스템 안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안에 이 아이들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거기서 지치지 마시고 좀 열심히 더 달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해력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등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학년별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초등 고학년은 유창성이에요. 유창성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에 전혀 안 나갔는데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원래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 학교에 사전 미팅을 갔어요. 네. 교실에 이제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뒤에 붙어져 있는 글들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유창하게 읽어내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소리 내어서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창하게 읽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3, 14명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한두 명 정도?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친구들이 유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창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뇌가 결국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글자를 읽는 데 쓰는 에너지를 그냥 얘는 그냥 이지고잉을 하고 나머지 문장을 이해하고 이 독해를 하는데 이 에너지를 다 쓰면 속도가 확 달라지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파닉스, 그러니까 글자의 소리값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적당하게 잘 읽어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으로 봤을 때 혹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해석해서 읽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읽기 전략 중에 하나고 좋은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건데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3학년 이상부터는 교과서에 글밥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위 우리 때려 맞춘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해도 이 소리값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숨어 있어요. 근데 티가 잘 안 나요. 받아쓰기 좀 못한다? 혹은 좀 더듬더듬 읽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 단어를 각각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희 반 애들하고 진짜 받아쓰기를 하면은 받아쓰기를 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소리 내어서 읽기를 시키면은 못해요, 애들이.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쓰기가 문제가 아니라 읽기부터 음. 지금 잘못되었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받아쓰기 맞춤법 틀려도 소리 나는 대로만 쓸 수 있으면 이 친구는 그래도 앞으로는 그 맞춤법만 공부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 소리값 자체를 헷갈려서 되게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은 그 앞에 읽기부터 사실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도 소리 내어서 읽기를 하면서 소리값을 정확하게 알고 네네. 그럼 고학년도 유창성을 익히기 위해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소리 내어 읽기는 저희 전문가한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네. 있어요. 성인한테도 좋습니다. 성인도 소리 내서 읽으시면 뭐가 좋냐고 제가 또 물어봤죠. 제가 해보려고. 네. 그랬더니 우선 집중력이 좋대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내가 묵독을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과정이 다르대요. 그래서 사실은 집중력이 암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리 내어 읽기는 묵독보다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소리 내어 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소리 내어 읽기를 너무 빨리 끝내는 거죠. 거의 미취학 정도 때나 그냥 읽어주시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혼자 잘 읽네 이렇게 하고 잘 안 읽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저희 3부에 출연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소리 내어 읽기 해주세요.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이 롤모델인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띄어읽기
끊어읽기를 그때 듣고 아 저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듣게 되고 글자를 읽는 데도 노력이 아니라 이해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이상한 얘기 한다고 다 많이 하시던데 그 창의력,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어주는 시간들을 계속 같이 가져주시면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좋거든요. 정서적으로 좋으면 뭐가 좋냐면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한 기억이 좋아져요. 그러면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해서 기억이 좋게 남아 있으면 나 그때 읽었을 때 좋았는데 라는 기억으로 다시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손을 댈 수가 있게 되거든요. 혹은 그게 나중에 성인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리내어 읽기가 아이가 직접 소리내어 읽기 하는 거랑 부모님께서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는 거랑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그렇네요. 있는 네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좀 부모님이 읽어주시면은 이렇게 문해력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랑 그 따뜻한 네. 그런 기억의 공유가 나중에 또 책을 읽게 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문해력 책을 한번 미리 보면서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 인터넷에 엄청 떠돌아다녔던 게 있었어요. 이 당신의 문해력에서 나오는 그 성인의 문해력 점검 테스트가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그때는 그거를 못했어요. 컴퓨터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계속 안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풀어보려고 좀 보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끊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도 그런 후기 많이 봤어요. 이거는 문해력 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노안 테스트 그런 얘기 벌써 많이 노안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어떡하지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으로 받아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책 쓰고 뭐 국어 이렇게 애들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거 테스트 해봤다가 안 좋게 나오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막 이렇게 밀었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한번 직접 해보고 싶은데 문제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글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글을 많이 접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거든요. 연차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번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는 올해 입사 5년 차이니까 이번 해에는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를 최대 며칠을 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급휴가거든요. 지금 입사 5년 차니까 먼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에요. 근데 이제 3년 이상 계속했으면은 아까 5년에서 3년 이상이니까 4년, 5년. 그러니까 2년이 더 넘은 거죠. 거기에서 맞나? 지금 다시 또 헷갈려요. 성인 문해력의 경우는 꼼꼼하게 읽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저희는 농담으로 이거는 성실성 테스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꼼꼼하게 이 줄글들을 건너뛰지 않고 제대로 읽어내느냐. 사실은 이제 집에 가서 밤에 혼자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되게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카메라 앞이고 이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로 읽으셔서 그런 건데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이렇게 줄 쳐가면서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다시 제 체면을 이제 챙겨주시는데,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가 있고 3년 차가 되면은 이제 2년에 하루씩인데 그 5년 차니까 하루가 더 초과됐으니까 하루에 하루 더 더해서 17일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2년에 하루가 생기니까 이 사람은 5년 차니까 이틀씩 생겼는데 3일은 아직 안 생긴 거죠. 내년 되면 3일이 생기는 거고. 어려워요. 그래서 17일. 진짜로 내가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연봉협상, 보험약관, 제일 중요한 부동산 계약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도 되게 많고
어려운 단어뿐만 아니라 사실 꼬아놓은 문장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치는 예제들이라고 보고 저희가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또 진땀을 흘렸는데요. 꽤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본 결과 혼자 책을 즐겁게 읽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없다. 가끔 있죠.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혼자 글을 잘 읽고 쓰는 아이들은 판타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어쨌든 부모님들의 손이 갈 수밖에 없다.